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공원 가시는 줄 알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의의 주제는요, 그 사랑의 언어인데요. 사랑의 언어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특히 젊은 세대를 막 염두에 두고 준비한 강의는 아닌데 아마 충분히 활용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네,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런 일이 현실에 있을 수는 없죠. 사자와 소가 사랑을 하는 일이 현실에 있을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정말 다른 사람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소가 만약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자는 소에게 고기를 해주면 소가 이제 곤욕스럽죠. 소는 좀 최선을 다해서 사자에게 야채를 대접을 해주면 입에도 안 들죠. 그러니까 서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한 게 이제 사실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써야지 이해가 되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다라는 느낌은 누군가는 선물을 받을 때 느끼고 누군가는 또 친절한 말로 사랑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게리 체프먼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약 30년 이상 결혼 상담과 세미나를 하면서 본 것이 사람들이 5가지 패턴을 보이더라. 그 5가지 패턴은 자기가 이런 게 충족되면 이제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5가지 패턴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5가지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죄송합니다. 한번 대답봤어요. 이거 처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할게요.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 이 5가지 중에 모든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지만 걔 중에 특별히 더 좋아하는 주된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내가 좋아하는지 보시고 파악이 되시나요? 세 번째요. 선물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는 무엇이 나의 사랑의 언어인가를 테스트하는 종이도 있어요. 이따가 나눠 드릴게요. 그럼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인정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말. 그래서 칭찬받고 감사의 표현을 받았을 때 이제 자기의 가치를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저희 신랑은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다정하고 용기를 부르는 말, 친절한 말. 그래서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부탁할 때 명령하는 말투로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이제 정중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좋아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면 또 더 삶이 즐거워지고요. 말을 잘 못하면 좋던 관계도 나빠지거든요. 인정하는 말은 첫 번째, 존재에 대한 감사와 행동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는 당신이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있어서 좋아. 예를 들어 난 너가 내 친구여서 좋아. 난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러한 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 당신이 어떤 걸 해줬을 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저희 신랑이 이제 결혼했을 때 집안일을 거의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9년차 때 엄청 싸웠어요. 이제 내가 평생 이걸 하느니 한번 대판 싸우고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9년차 때 엄청 싸우고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데 물론 그건 싸워서 된 건 아니에요. 싸워서 된 건 아니고 코로나 때 저희 신랑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있어 보니
맨날 노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3번 설교 준비하고 방문 다니고 성도님들한테 전화 오면 뭐 1시간, 2시간 전화 통화하고 우리 와이프가 노는 줄 알았더니 바쁘구나. 이거를 이제 저희 신랑이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청평교에 있었으니까 저희 신랑이 ITX로 서울로 출근을 하고 다시 청평으로 퇴근을 하면 거의 집에 있는 시간 이제 잠자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퇴근하면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저한테 그럼 나는 이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제 설거지를 좀 부탁하면 내가 설거지를 왜 해? 나 출퇴근하느라 4시간이나 걸리는데 내가 왜 설거지를 하냐고 설거지 하라고 하면은 되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제 저희 신랑 회사가 재택으로 주 5일 재택으로 돌렸고 현재 코로나가 지금 완화됐어도 지금 주 3일은 재택을 해요. 재택을 하다 보니까 바쁘구나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때 도와주더라고요. 사실 협박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보고 느끼니까 되더라고요. 협박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저희 신랑이 협박은 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었거든요. 네, 설거지를 하면 꼭 고맙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고맙다 얘기 안 해주면 왜 고맙다고 얘기 안 해? 이래요. 나는 1년 내내도 고맙다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자기 한 번에도 고맙다는 말 꼭 들어야겠어? 막 이러면 저희 신랑 그걸 꼭 들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신랑은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또 계속 칭찬받고 싶어하고 계속 감사 표현을 듣고 싶어해요. 근데 저희 신랑 제가 이거 처음에 몰랐을 때는 안 해줬어요. 너무 바라니까. 근데 저희 신랑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거 알았을 때는 우리 신랑이 그걸로 사랑을 느끼는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흉보면 엄청 싫어해요.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 신랑 예를 드는데 친척들 있는 데서 우리 신랑한테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화를 안 내는 것도 그때는 예민해져서 화를 내요. 왜냐하면 그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남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어떤 것도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아닌 거는 저희 신랑은 화를 거의 안 내요. 되게 착하거든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화를 전혀 안 내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 이야기 하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인정해 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 이제 선물을 받아내는 방법은 다른 사람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둘이 있을 때는 안 사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있을 때 얘기하면 사줄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저희 신랑 다른 거 조금 알아요. 근데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탁은 좋아하는데 명령은 싫어요. 그러니까 부탁과 명령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이거 필요한데 이런 걸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부탁이에요. 쓰레기 아직도 안 비웠네. 오늘 빨리 쓰레기 비워야지. 쓰레기 비워.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탁은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거는 충분히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라고 존중을 해주는 거고요. 명령은 지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부탁은 좋아하는데 명령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롭게 하셔서 TV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그 물건을 높은 데 있는 걸 꺼낼 때 그게 힘들 때 여보 지금 당신의 이 큰 키가 좀 필요해요. 했더니 남편이 키가 더 커지고 싶었대요. 충분히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지금도 키가 크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탁해주고 인정하는 말로 다가가면 남자들은 더 잘하고 싶고 더 하고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드라마 과정 이건 이제 저희 전도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 인정하는 표정과 권장하거나 칭찬하는 말은 자녀들의 마음의 햇빛과 같아서 그들을 하루 종일 기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인정하는 표정, 그 다음에 말은 햇빛과 같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식물은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고 예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은 자녀들의 마음에 햇빛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되고 우리의 말이 자존감이 되죠. 어렸을 땐 똥만 싸도 이쁘다고 하는데 클수록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 칭찬받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10대가 돼서도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좋아합니다. 혹시 농담이어서 이 말 잘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상처 주는 말 실컷 해놓고 농담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들은 사람은 짜증이 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되게 이제 진실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진짜 농담은 괜찮은데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농담이야 라고 하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렇게 하면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게 많아서 이거 다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절에 권투 챔피언십이 열렸는데요. 키 큰 사람은 그 당시 챔피언이고요. 키 작은 사람은 2전 챔피언이에요.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당시 챔피언이 되면서 엄청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전 챔피언 타이틀을 놓치고 그 전에 쌓아놨던 부도 다 잃어버리고 한국 부둣가에서 일용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임스 그레독이 왼쪽이고 맥스 베어가 현 챔피언인데 제임스 그레독이 내가 다시 한번 챔피언 타이틀을 노려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해준 말이에요. 못하러 그렇게 하냐. 그냥 지금 일용직이나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이 싸우는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꼭 기억해요. 당신은 버건의 투견이고 뉴저지의 자랑이고 모든 사람의 희망이고 내 아이들의 영웅이자 내 가슴속의 영원한 챔피언 제임스 제이 브래드김을 반드시 기억해요 라고 아내가 말을 했대요. 저 말은 당신이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해서 챔피언을 되찾든 되찾지 않든 당신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고 내 마음속에 영원한 챔피언입니다. 이 챔피언 타이틀을 다시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어도 이 존재 자체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아마 큰 용기가 됐을 거예요. 챔피언을 안 찾았어도. 근데 저분이 챔피언 타이틀을 다시 찾았을 때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당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는데 제임스 브레이독이 예전의 승리를 다시 회복했다면 우리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대체로 여자분들의 사랑의 언어가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함께하는 시간은 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제 박성호 목사님 종종 하시는 얘기인데 이제 와이프가 어느 날 오늘 내가 청소도 다 해놓고 어머니 밥도 다 차려드렸으니 오늘은 당신과 내가 밥을 따로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박성호 목사님이 아내를 데리고 그래? 뭐 밖에서 저녁 먹는 거 어렵지 않지?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신문을 펼쳐보다가 밥이 나와서 밥을 먹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삐졌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왜 삐졌을까요? 여자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왜 삐졌을지? 그게 끄덕끄덕하는데 남자분들 혹시 사모님 왜 삐졌을까요? 그걸 말을 해줘야 알죠. 말을 해줘야 하는데 사모님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목사님은 그냥 밥 먹는 것만 신경 쓴 거예요. 아니 밥 먹었잖아. 밖에 나가서 밥 먹었잖아. 근데 사모님은 같이 얼굴도 마주보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신문만 쳐다보고 있다 밥만 먹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지만 같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외로움이죠. 함께하는 시간은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눈 마주치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 함께하는 시간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할 수 있죠. 예배하기는 함께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가정예배를 이제 남편이랑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저희 남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혼자 말씀 묵상을 아침마다 합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이 있어요. 근데 저랑은 다른 소그룹입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 돼? 어차피 나 말씀 보지, 너 말씀 보지. 그냥 각자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남편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는지 듣고 싶고 또한 나는 요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게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예배는 단순히 교회 진학을 읽거나 그늘없는 가정을 읽거나 이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내가 어떤 고민, 왜냐면 저희가 대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예배 시간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신랑이 난 성경 보고 너도 성경 보고 그리고 당신은 목사인데 내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인데 내가 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운해가지고 제가 원래 또 말을 잘 안 해요. 삐져가지고 또 한동안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제 신랑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부탁하듯이 이야기를 잘 하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더 영적으로 결합되고 연합되고 싶다. 그리고 같이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고 내가 뭘 걱정하고 부담스러운지를 나누고 싶다. 그랬더니 그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아침 얘기 드리는데 그 시간이 진짜 좋아요. 되게 짧은 시간. 처음에는 책 읽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 지나는 정말 잠깐이면 돼요. 잠깐 읽고 기도하고 잠깐이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지나면 장면 읽고 그 다음에 어린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얘기하면 나 이번 주 부천 서북교회 전도회 가는데 기도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훨씬 더 가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이어도 한 집안에 살아도 가족 같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근데 영적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는 소그룹이 만약에 카톡방으로 있다. 그 사람들이 더 가족 같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 신랑은 본인의 소그룹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걸 나눌 거고 저도 친구랑 3명이 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말씀 묵상을 나누는. 얘네들이 사실 더 가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전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 무늬만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침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진짜 가족 같은 그런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탁이라고 해서 금요일이면 항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 식탁을 나눕니다. 그래서 특별한 할라라는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고 촛불을 켜고 말씀을 읽고 서로서로 축복을 하면서 안식일 식탁을 가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고 또 아내를 축복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사랑의 언어 중에 인정하는 말보다 시간을 더 써야 돼요. 에너지를 더 써야 돼요. 며칠 몇 시간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에서 중요한 것이 대화인데요. 존 포웰의 5단계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1단계는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대화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투적으로 딱 이렇게 만났을 때 들어오실 때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1단계 대화예요. 2단계 대화는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대화예요. 아까 하늘공원 간다고 해서 왔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정보거든요. 그러면 안녕하세요에서 조금 더 나아간 2단계 대화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직 개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나누는 친밀감은 없는 대화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3단계 의견과 생각을 나누면 속았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속아서 오셨군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랑 생각을 나누면 3단계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어가면 4단계입니다. 어제 제가 수선집에 옷을 맡기러 갔어요. 네, 수선 맡겼던 옷을 찾고 새로운 옷을 맡겼는데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제가 다음 주에 사정상 문을 닫아야 돼서 지금은 수선 받는 옷을 안 받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2단계 대화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열심히 일하시고 휴가를 가시나 보다.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문을 닫아서 옷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불렀구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어제 온 학생은 중국 유학생인데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냐면서 사진 찍어서 경희대 게시판에 다 올렸대요. 이 가게가 인종차별했다고. 4단계 감정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사장님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사실은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소견서를 써주고 경희대병원 가라는 말을 들어서 내가 휴가를 내고 4박 5일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배가 불렀다고 그러고 차별한다고 그런다면서 울컥울컥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4단계 감정을 나누는 대화까지 간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너무 걱정돼 죽겠는데 남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5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냥 사장님한테 정말 억울하시겠다, 걱정되시겠다, 건강검진 잘 받고 오시고 제가 맡긴 옷은 정말 부담 없이 일주일 걸려도 2주일 걸려도 되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해주셔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5단계까지 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대화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은 4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감정에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 그런데 2단계까지는 어떤 친밀함도 느낄 수 없는 근데 만약에 가족에서 1, 2단계의 대화만 한다면 메말라요. 그냥 나 오늘 휴가야. 나 오늘 야근이야. 늦게 올게. 이 정도가 2단계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만 계속되는 대화가 없다라고 하면 되게 메마른 관계가 되죠. 근데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야지 진짜 이제 친밀하고 가족 같은 단계가 됩니다. 이제 선물을 이제 한동훈 목사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 그랬는데요. 선물은 이제 내가 당신을 기억했다. 뭐 어디 갔다가 뭘 줄 때 내가 당신을 생각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저는 사실 테스트를 했더니 5개 중에 가장 낮은 게 선물이었어요. 우리 신랑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선물 고르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전 신랑. 근데 저는 다행히 이게 꼴찌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게 꼴찌가 생각했는데 선물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선물이 좋은 걸 모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이게 꼴찌였어요. 근데 이게 1등인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게 큰 선물이 아니어도 작은 거여도 정말 이 선물을 고르느라고 얼마나 있었을까. 참 이거 고민하고 이거 사오느라고 한 그 모든 노력과 마음과 시간을 알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이제 애를 썼을까? 시간을 들여 찾아갔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담기면 돌도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돌을 선물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어요? 어떤 돌을 받아봤어요? 그 바닷가에서 제 생각하면서 주었다고. 옆에 계신 분이? 친구가? 다른 분이? 네. 바닷가에서 너를 생각하면 이거 선물이에요. 돌도 마음이 담기면 선물이 돼요. 저도 돌 선물 받아봤어요. 때리고 싶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잘 파악하고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돌을 선물을 받아왔어요. 저도 같은 거였는데 제가 천명순교사를 가서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 이제 다른 팀 사람들은 이제 서바이벌 리바이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극한 훈련을 받는 거였어요. 폭포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바닷가에서 막 앞구르기 뒤구르기 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아파가지고 열이가 됐어요. 이제 저희 그 천명선교사 동기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는데 돌이 하나가 보였다. 근데 너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돌을 갖다 줬는데 근데 진짜 이 돌 자체가 아니라 그 힘들게 훈련받는 와중에 아니 아파 누워있는 청춘이 너 또 힘들겠구나. 지금 혼자 빠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도 마음이 담기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이 컬러풀한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별새꽃돌 과학관에 가면은 이 돌을 얇게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얇은 판으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돌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 평범한 돌이 아무렇지도 않은 돌이. 그래서 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집에 오다가 당신 생각나서 샀어요 라고 더그랑 케이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퇴근하면서 화분 하나 주고 꽃 하나 주고 애들한테 간식 하나 주고 이랬더니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 전과는 다르게 하늘을 나르는 하늘 위를 걷는 그런 황홀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였는데 아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남편 밥을 잘해주니까 남편은 또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봉사를 사랑의 언어. 그래서 이쪽은 그게 이제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구나 그런 거 안 다음부터 퇴근하면서 뭐 화분도 사오고 자잘한 것들 매일매일 사갔대요. 한 2주간.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사람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막 휘황찬란하게 포장을 해도 난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 행동으로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랑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사랑의 언어가 이제 봉사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 봉사해 주기를 바라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려고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사랑이니까. 근데 이제 봉사를 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 효과는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색내기 전에 먼저 봉사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존과 수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제 존이라는 남자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봉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수잔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가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둘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30년 살고서 이제 수잔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 상담자를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집에 기거하는 룸메이트와 같아요. 그에게서 어떤 사랑도 느낄 수 없어요. 따뜻함도 감정도 없어요. 텅 비어있죠.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요. 라고 아내가 말을 했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특히 지난 2-3년간 그녀의 불평이 심해진 이후로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도움도 된 것 같지 않군요. 내가 무슨 일을 해줘도 그녀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계속 불평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나는 아내보다 먼저 집에 와서 매일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4번 정도는 그녀가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거의 끝내지요. 다른 날 저녁은 외식을 합니다. 그녀의 허리가 좋지 않기에 청소도 내가 합니다. 그녀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기에 정원일도 내가 하지요. 빨래가 끝나면 옷도 내가 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와이프의 대답은 최부원 박사님 그런 것들을 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같이 앉아 대화하는 것이에요. 우린 대화를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잔디도 깎아요. 항상 무엇인가를 합니다. 나는 그가 내게 시간을 내어 나와 함께 앉아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내가 이렇게 봉사해주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아마 목사님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고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남편한테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남편은 좋은 수장을 위해서 설거지 빨래 다 해주는데 아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런 꿈을 꿔봤습니다. 완벽한 아내는 오후에 집에 오면 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지요. 내가 정원에서 일하면 식사하라고 나를 부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그녀는 설거지를 하지요. 나도 돕겠지만 그녀가 책임집니다. 선지 단추가 떨어졌으면 제때 단추는 달아주고요. 이 남편은 내가 받고 싶은 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수자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면서 왜 당신이 그거를 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은 박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남편이 정리를 해줬죠.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다.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이거를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30년 동안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왜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일을 하는 대신 매일 밤 한 15분 정도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30년 동안 집안일 쇠가 빠지게 했는데 이걸 알았으면 내가 그 고생을 안 하고 15분 동안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아내에게 사랑을 줬을 텐데 그걸 몰라서 내가 30년 동안 집안일만 했다. 그런데 아내는 사랑을 못 느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가 빠졌나 봐요. 아내가 중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30년 동안 그렇게 힘들다는 거 사실 나 어려운 거 아니다. 내가 못할 수 있고 내가 실제 달아줄 수 있다. 당신 나와 이야기만 해준다면. 그래서 남편이 그걸 모르고 내가 30년 동안 고생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근데 봉사가 이제 어린 아이로 넘어가는 봉사를 해볼게요. 우리 아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해주는 봉사는 어떤 봉사가 있죠? 밥 먹여주고, 씻기고, 입히고, 재워주고 다 해주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10대가 됐어요. 그때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때 되는 그 싫어하고요. 문도 이제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봉사와 10대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봉사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부모가 해주는 봉사의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조언이나 지혜를 주는 방법,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쳐주고 가치를 심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존 롤드먼드는 좋은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부모님들은 사실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오히려 더 화를 낸다거나 심지어 선생님을 폭행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좋은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의 언어입니다. 요 스킨십 한 다음에 테스트 문제를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스킨십은 이제 스킨십을 해야지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뭐 허그도 있고요. 뭐 토닥토닥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는 이제 성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스킨십을 없으면 사랑을 못 느끼고 그러한 스킨십으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악수하거나 포옹하거나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허그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포옹을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낮아진대요. 그리고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포옹하는 순간 긴장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치료제라고 해요. 어린 자녀와 10대 스킨십도 달라지죠. 어렸을 때는 안아주고 뽀뽀해주는데
이제 고학년 되고 10대 되면은 애들이 싫어해요. 특히 친구들 있는 데서 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모른 척 지나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사춘기나 또는 다 성장한 자녀들과는 포옹하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기보다는 뭐를 할까요? 돈을 줘. 너무 지혜로운 대답이네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두 가지만 말한다. 하나, 뭐 먹고 싶니? 둘, 돈 필요하니? 사춘기 아이들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다른 말을 하죠. 그리고 뭐 먹고 싶니 했을 때 사줘라, 절대 만들어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한테 필요한 말이라고 그렇게 하셨고, 사춘기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스킨십은 대체로 이제 하이파이브나 어깨를 마사지 해주는 거나 또는 뭐 팔씨름 정도로 가고요. 이렇게 과한 스킨십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대도 스킨십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스킨십이 사랑인 아이들은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인가? 라는 책에서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나온 거군요. 이제 16세인데, 저는 엄마가 제 등을 문질러 주실 때가 참 좋아요. 엄마가 등을 문질러 주시면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 거예요. 싫어하는 애들도 있지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숙제하면서 제일 좋을 때는 엄마가 곁에 오셔서 어깨를 주물러 주실 때예요. 수학 문제를 모두 까먹었는데도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고 가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요. 10대의 아이들이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보면은 5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근데 그 사랑의 언어를 잘 몰라서 못 맞춰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요 언어가 뭐 스킨십인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말인 사람도 있지만 그 주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사실 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만 맞춰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제가 테스트 연습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의 사랑의 언어를 살펴볼게요. 볼펜이 있으시겠어요? 네. 글씨를 좀 작아도 괜찮네요. 아니 안경은 안 하고. 나 이거 뭔지 못 봐. 제가 앞에서 읽어드릴게요. 5가지 시간이요. 안경을 딱 써주고. 이거 하시다 보면은 되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좋은데, 근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에 표시하시면 되세요. 실패는 정리할 수 없어. 제가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제 1번은 2가지 중에 A, E 중에 선택하는 건데요. 나는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여기서 상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생각하시려면 배우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고, 만약에 친구를 생각하시면 친구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셔야 돼요. 나는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인정받는 말이 좋으면 A에 동그라미 치시고, 안아주는 걸 좋아하면 E에 동그라미 치세요. 둘 다 좋을 텐데 둘 중에 조금 더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릴 게 많을 거예요. 저도 둘 다 좋은데 둘 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오래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상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좋으면 B, 상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더 좋으면 D. 다 좋은 거네요. 다 여기 있는 건 나쁜 거 없는데 그 중에 뭐를 더 좋아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난 다 좋아한다고 표시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답이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를 여기 네,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좋은 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 더 좋은 거를
한번 갈까요? 됐어요? 왜 위험해? 먼저. 그래서 요게 더 둘 중에 좋은 거를 옆에서 이렇게. 아, 여기다가? 네네. 여기다가 A, B, 그냥. A랑 E 중에 뭐가 좋은지. 아, B와 D 중에 뭐가 좋은지. 그 두 가지. 그래서 A가 몇 개 나오나 아니라? B가 몇 개 나오나 나중에 이걸 찾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군지 그리고 배우자로 하려면 배우자 아니면 뭐 친구 하려면 친구 또 다른 가족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가시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야? 네, 가게 되면 속도가 달라요. 말 필요 없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나? 좋은 것만 적혀있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둘 다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둘 다 좋아가지고 선택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 체크해요 이거? 아, 네, 몇 개 나왔는지 A 개수, B 개수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주된 사랑의 언어거든요. 제1 언어거든요, 이게. 선물 안 나오네. 아, 선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숫자가 비슷한 게 나와요. 선물이네. 아, 선물이 제일 높아요? 선물이 제일 좋네. 그러고 싶다고. 근데 그래도 의외로 선생님도 봉사가 약하네. 사모님 아직 전가. 아니, 애매한 게 많네. 네? 애매한 게 맞아. 애매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애매한 게 많을 때는 서울이가 둘 중에 하나 문제를 하나 선물해. 올려서 됐네, D가. 그러니까 기가 우리가 시스템 공사네. 나는 뭐 아는 이해하는 많아. 게 좋아해. 아니, 어떻게 많아. 16개 하고 나도 다른게. 이거 5야? 5도 있어? 없어. C인가 봐요, C. 아, C예요? 네, C. 밑에 써있죠. A 몇 개나 되지? B 몇 개나 A 되지? 6개. 에이, 30개나 돼요?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게 이거 바꿔서 20. 저도 시켜주세요. 나 28인데. 근데 저 헷갈리는 게 인정하는 거 아니, 저 C가 있구나. 똑같이 나왔어요. 아, 하나. 근데 난 별거 다 잘해. 다 똑같이 나왔는데 A, B, D가 개수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네. 맞죠? 여섯, 아홉. 내가 40개. C는 아, 7일 빼먹었어. 선물을 2개, 4개 내니까. 네. 선물이 제일 편해. 선물이 아니 상대방이 제일 편해. 목사님, 뭐가 제일. 네. 또 뭐가 돼요? 아, 목사님이요? 네. 뭐가 돼요? 인정하는 말. 이, B. 이가 뭐야? 이 스킨십. 뭐야? A 아니에요 A? 헷갈리는 거 그거 뭐예요? 다 나왔어요? 뭐가 제일 높아요? B. 아 B. B예요? 나도 B가 2등이야. 아 1등을 찾는 건 2등 필요 없어. 1등은 B예요. D? 네. 공사? 네. 역시 못다. 아, 멋진 게 아니지. 나는 1등 중이에요. 30개가 되는 것 같아. 선물이랑 인정하는 다른 사람이 근데 장모님은 누가 봐도 선물일 것 같아. D가 있어. 아 맞아 받고 싶었던 거구나. 도와주기 아 그게 이게 다 음악부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갖고 와봐. 내가 받아보지 못해서 언제까지 이거 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스피치 내상 다 예상했어요? 스킨 씨 너무 약하네. 저는 그래서 이게 의미 없는 것만 남자분과 아니 그런다. 이건 제가 스피치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공사이 나는 D가 제일 많아, D가. 내가 뭐 인정하는 말. 선물이 하나야? 나는 B가 1등이야. 나는 9개. 스킨십은 나는 인정하는 말하고 난 스킨십이 선물을 4개야. 그거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고 인정하는 말이고 내가 안 받으니까. 네. 아니, 그냥 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데 그냥 찍어서 넣어.
네. 만약에 이렇게 사랑의 봉사를 본인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을 하셨는데 좀 헷갈리는 게 있다,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보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봉사를 하는 사람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게 봉사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하는 말을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자주 불평하는 게 뭔가. 왜 당신은 이런 거 안 해줘? 이런 거 불평할 때, 그게 나의 사랑의 언어구나. 내가 가장 자주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도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하고 나서 저희 남편의 사랑의 제1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조금 이제 마음 내키게 고맙다라거나 칭찬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진짜 치사해 보였어요. 그렇게 바라나? 그렇게 잘 일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하고 집안일 해도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뭘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꼬박꼬박 들어야겠나. 근데 그게 되게 치사하게 보였는데 그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려는 말인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저의 사랑의 언어는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엔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최근에 하니까 스킨십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두 개가 저희 주요 언어기는 해요. 채워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채워졌고 그 다음에 스킨십. 그래서 되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좀 채워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면 더 이제 좋은 관계를 갈 수가 있으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그래요. 이 친구의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다 그러면 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 친구는 서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는 것은 소통하기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 되게 많은데 이건 다 넘어가서요. 몇 가지 대화에 필요한 기억하면 좋은 것들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언어는 이제 끝내고. 근데 인정 5 비단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살펴보니 인정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의 비율이 5대 1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더라. 근데 이 인정이 최소한 5배가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좋지가 않더라. 예를 들어 자녀한테 이제 너는 왜 숙제 너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너 숙제 아직도 안 했어? 이렇게 비난을 했다. 그러면 이거의 5배 되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5배. 그래서 이 5대 1 비난이면 사춘기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 이거 왜 안 했어? 저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칭찬과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 극복이 안 된다. 하지만 비난하는 것에 최소 5배의 인정의 말을 해주면 어려움이 생겨도 그 관계는 지속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인정과 비난을 몇 대 몇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뭄에 콩나듯 인정을 하고 대체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도 저기 세기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인정도 세기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혹시 어떤 인정해줄 때, 잘 일어났네. 이게 인정인가요? 아침에 일어났어, 눈 떴으니까. 네. 잘 일어났네. 그러니까 약간 인정이야. 왠지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이 들면 일어났다고 맞잖아. 눈 떴다고 맞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센 인정은 네. 센 인정은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일은 안 했지만 그거보다 더 확대해서 크게 인정해 줄 때 그거는 높겠죠. 네. 그러니까 비난도 센 비난 한 방에 약간 인정 5개면 네. 그거는 그거는 좀 안 맞는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힘들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 그걸 회복하려면 또 센 인정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요 5대1의 법칙을 생각하셔서 내가 이렇게 비난의 말이 나올 때는 내가 또 요거를 또 다시 인정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건데요. 이 비폭력 대화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비폭력 대화를 접하게 된 거는 약 20년 전에 접했어요. 그 접하면서, 내가 이 비폭력 대화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걸 좀 더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들었던 대화입니다. 비폭력 대화에는 4단계가 있는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동을 처음에 관찰한다. 두 번째는 그 관찰에 대한 느낌을 전달한다. 세 번째는 그 느낌을 내가 왜 느꼈을까? 나한테 어떤 요구가 있기에 그런 느낌을 받았지? 요구를 파악한다. 네 번째는 자기의 느낌과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다인데, 감이 안 오시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먼저 관찰은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라고 했을 때 공중도덕을 안 지킨다. 이거는 판단이에요. 관찰이 아니에요. 관찰은 저 사람이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렸다. 이렇게 팩트만 들어간 게 관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인간성이 덜 된 것 같아. 요거는 관찰이 아니에요. 이거는 판단이에요. 근데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관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로 가면 그 사람이 반격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당신이 뭐라고 말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관찰인데, 당신이 화냈을 때, 요건 나 화낸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평가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이제 공격받았다라고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무서웠다라거나, 이거를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쉬워. 제가 많이 이해를 몰라서 또 저희 이야기를 들면은,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은 상당히 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밖에 나가 놀아야지 오늘 하루 알차게 보냈다가 되는 사람이고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한금 같은 시간을 집에서만 보냈네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지 오늘 잘 쉬었다 이러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 혼자 산에 다니고 이러고 놀고 있는데, 저희 신랑은 이제 방에 들어가면 인터넷 강의를 듣고 혼자서 책을 보고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만 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심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폭력 대화를 연습할 때 이거를 예로 들어서 연습을 했어요. 만약에 그걸 관찰로 간다면 이런 거죠. 당신이 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뭐 어제 하루 종일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방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느라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만 밖에 나왔을 때, 여기에는 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관찰이에요. 100% 사실로만. 근데 내가 거기에 당신이 나한테 무심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가면 내가 언제 무심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들어가면 반격이 들어가요. 100%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실을 얘기한 다음에, 그때 나는 외로웠어. 아이 메시지죠, 일종의. 그때 나는 외로웠어.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은 내 몸이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근데 외로웠어, 슬펐어, 뭐 이렇게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느낌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냥 너가 외로웠구나, 너가 슬펐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욕구로 가야 돼요.
제가 왜 외로웠을까요? 저에게는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외롭게 느꼈을까요? 네? 놀이? 맞아요. 저는 그 하루 좀 재밌게 놀고 싶거든요, 쉬는 날에. 또 어떤 요구가 있었을까요, 저에게? 애정, 맞아요. 내가 잘 있나, 누가 와도, 누가 날 잡아가도 저 인간을 모르고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말을 하세요. 당신은 누가 와서 날 잡아가도 모르겠구나 느꼈어. 이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느낀 거는 외로웠어. 슬펐어. 근데 그걸 왜 느꼈냐면 나는 재미있게 놀고 싶었고 애정을, 관심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욕구를 표현해야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내가 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기를 바라고 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보다 조금 밖에 나가서 놀거나 재미있게 보내고 싶기 때문이야. 자기 욕구를 표현하면 이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도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 다음에는 부탁으로 가는 거예요. 부탁은 강요와 명령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부탁은 그 사람이 들어주면 고마운 거고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다네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내가 부탁하면 저 사람 100%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비폭력 대화에서는 부탁은 하지만 거절당할 수 있다. 그거는 당연할 거다. 도와주면 고마운 거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서 처음에 너무 답답했어요. 나는 남을 설득하기 싶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근데 부탁은 구체적이고 의문형이고 긍정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은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는 3시간 정도 나랑 같이 동네 공원에 나가서 같이 산책해 줄 수 있어? 여기는 구체적이죠. 언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얼만큼? 3시간. 어디서? 동네 옆에 공원에서 산책해 줄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의문형이면서 긍정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비폭력 대화의 4단계의 법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혹시 실습을 해보실 분 있으세요? 만약에 있었던 상황을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어땠는지 요 패턴대로 있었던 사건을 한번 경험을 나눠보겠다 하실 분 계실까요? 근데 그거요. 일주일 전에 말한 거는 그날 아침에 다시 얘기해줘야 돼. 약속을 그쵸 예약해놓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줘야죠. 근데 저희 남편은 다행인 건 약속을 잡는 순간 캘린더에 저장을 해놔서 기억을 당연히 잘 해요. 다행히.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뭐 서운했거나 속상했거나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여기에서 비폭력 대화로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 하는 분 계시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안 써보던 언어라. 맞아요. 되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20년 전에 이거를 배우러 다녔을 때 20만 원 내고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그 2단계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배우고 제 삶은 너무나 혁명적인 대화법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공격하고 방어하는 대화 패턴에 익숙해 있었거든요. 얘가 공격하면 방어하면 또 다시 공격하고. 근데 여기에는 공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되게 혁명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20만 원 주고 배웠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돈 주고 배웠는데 비폭력대로 써먹어가지고 왜 못 써먹냐고 나한테 비폭력대로 말하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단계를 안 배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2단계를 배울 걸. 그때 남편이 조금 이제 지지해주고 했으면 2단계, 3단계까지 배웠을 것 같은데 1단계 배우고 왔는데 남편이 비난이 있었던 거죠. 비난. 돈 주고 비폭력대를 배웠는데 왜 집에서 나한테 하는 말은 욕다고야? 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비폭력 대화로 막 해봐 나한테 이러는데 화가 났는데 이렇게 막 4단계를 천천히 밟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성질대로 막 얘기하고 돈만 갖다 버리는 사람 되니까 안 배웠죠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더 배울 걸 하는 후회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더 지나서 용기를 또다시 내서 2단계를 이제 배웠고 3단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진짜 어려워요. 비폭력대화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힘든데 이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능력이 있는 대화다. 힘이 있는 대화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만 더 상황을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비폭력 대화가 한 번 듣고 지나가기 조금 아까운 대화여서 한 번 더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떠오르지 않는 오늘 떠오르지가 않네. 혹시 자기 사례를 나눠줄 분이 계신 중인데 까지 네 있어요? 네. 네. 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교제를 하고 네. 있는데 이제 엄마가 계속 이제 이런 거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계속 들으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좋게 얘기해주는 건데 근데 그때 좀 생각 못했는데 약간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해서 딱 그 말씀해준 대로 엄마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이 그렇다가 아니라 혹시 이 중에 있어요? 제가 많이 안 갖고 왔는데 서운해?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저렇게까지 표현을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 잘 받아줬으면 난 이렇게까지 했던 맞았습니다. 아까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찾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그렇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못 찾은 거거든요. 분명히 뭔가 좀 서운했거나 네? 아니 네. 그렇다는 언어가 응. 거식이랑 똑같아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대화나 관계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느낀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느낌이나 감정을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잘 못 찾아내요. 내가 슬펐는지 무서웠는지 이런 거를 잘 못 찾아내요. 그래서 감정의 느낌의 단어들을 아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이런 것을 그만 사오라고 말하라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요거는 진짜 완전 100% 관찰이에요. 네, 나는 좀 서운했어. 근데 왜 서운했을까요?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엄마가 고맙다고 이렇게 부담에서 나오는 그렇게 약간 거부를 하는 그렇게 표현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좋게 그냥 끝내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그렇게 안 좋은 얘기도 같이 하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제가 다 갖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 평화랑은 좀 아니니까 나는 존중이라는 말 들으니까 몸이 어때요? 마음이 뭔가 좀 뚫리죠. 그러니까 이 비폭력 대화의 장점이 자기의 느낌과 욕구를 파악만 해도 마음이 좀 뚫려요. 옆에 사람이 잘 찾아줘요. 존중. 왜냐하면 엄마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과 욕구만 파악해도 가슴이 확 뚫리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부탁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다음에 뭘 사오면 좀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이 대화법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느꼈을까?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런 걸 파악하는 데도 비폭력 대화는 되게 도움이 돼요. 제가 나중에 제가 오늘은 사랑의 언어를 주로 다뤘지만 비폭력 대화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다룰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를 쓴 마셸 로젠버그 박사가 이론 중에 하나가 번역기를 돌려라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은 나한테 너무 속상한 말이더라도 그 말은 무조건 두 가지로 구분된다. 부탁이거나 감사. 부탁 아니면 이게 안 되는구나. 사가지고 처음 쓰는 거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부탁 아니면 감사 둘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려서 너 인생 좀 똑바로 살아라. 이러면 이건 부탁이에요, 감사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번역기를 돌려서 인생을 조금 더 진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거는 속으로 해도 되고 상대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아픈 말은 부탁과 감사로 구분된다라고 마시엘은 말을 해요. 그 말이 나한테 아팠지만 이건 부탁 아니면 감사의 표현이다. 여기는 부탁이에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때 번역기를 돌렸어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노력해줘 라는 말로 이제 이 예문에는 들어가 있지만 저는 어떻게 번역기 돌렸냐면 넌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말로 번역기를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을 극복을 했어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을 제가 목회 나와서 들었던 말이거든요. 상당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속으로 번역기를 돌렸죠. 저분은 나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는 분이구나. 그렇게 번역기를 돌리니까 이제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 말을 부탁으로 받아들인 거죠.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이런 거 다 사와. 이 말은 번역기를 돌리면 무슨 말이에요? 고맙다. 고맙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 말은요. 우리 엄마는 맨날 이래요. 돈으로 주지. 번역기를 돌리면 돈으로 주지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제 저도 저희 엄마한테 뭘 하면 엄마가 맨날 그냥 처음부터 고맙다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걸 다 사와. 그런 그 말을 듣는 저는 하나도 뿌듯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의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는 또 저는 사실 인정하는 말, 봉사, 함께하는 시간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정하는 말도 저한테 되게 높은 거예요. 나는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엄마는 미안해서 하시는 말씀인 건 아는데 뭐 이런 거 사와 그러면 힘이 쫙 빠져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걸 고맙다고? 그러면 그냥 고맙다고만 말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비폭력 대화는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나한테 부담을 주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해 주면서 가는 사실 번역기를 돌린 정도의 수준이면 엄청난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아픈 말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된다? 부탁과 감사로 구분된다. 누가 나한테 아픈 말을 했으면 그것을 나에 대한 어떤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부탁의 표현이고 또 다른 감사의 표현이다. 요것만 해도 저희가 마음의 상처를 조금 덜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대화라는 게 있는데 정서적 대화는 다른 말로 심정 대화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가슴의 대화라고 해요. 이거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20%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해주고 70%는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주고 10%는 그런 너를 위한 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안 적어놨구나. 엄마가 이거 줄일까 MT 간다? 라고 만약에 딸이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카드 줄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이거 MT 간다? 라고 하니까 어떤 엄마는 얼마? 근데 딸은 이제 뭐 했더니 돈 달란 말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대화 예시가 있고요. 또 다른 대화는 이제 그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대화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정서적 대화는 이번 주에 MT를 가는구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첫 MT인데 되게 기대되고 설레겠다. 그게 이제 심정 알아주기예요. 여기를 70%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즐거운 경험도 하고 물론 MT가 뭐 그런 곳인지 아닌지 저는 대학생 때 신학관 MT라는 걸 안 가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기대되고 설레겠다. 친구들과 같이 잠자고 맛있는 거 먹고 해서 얼마나 신이 날까? 이렇게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정 전달하기는 나도 너가 새로운 경험을 할 걸 생각하니까 엄마도 너무 기뻐. 이런 식의 대화가 이제 정서적 대화. 다른 말로 가슴의 대화, 다른 말로 심정 대화.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표현해주는 것이 정서적 대화인데 이러한 정서적 대화를 하면 자녀들의 그 정서 통장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웬만한 상처로는 상처를 받지 않고 근데 이 만약에 정서 통장이 메말랐다 이런 게 심정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상처나 그런 거 쉽게 받게 되겠죠.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네요. 끝났네. 이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비폭력 대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아이가 책상에 부딪혀서 아팠어요. 울었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대체로 어떻게 반응했죠? 책상 안 부러졌어? 책상 괜찮은 거야? 옛날 어른들은 아이가 책상에 부딪히면 책상 떼지 이렇게 할머니들이 책상을 때려줬어요. 근데 이것은 아이에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때려도 돼 라는 걸로 인식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책상에 부딪혀서 아팠겠구나. 괜찮아? 아이를 먼저 살펴주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봐주고 여기 밴드 붙여줄까? 여기서 아이를 살펴준 다음에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책상 위치를 바꾼다거나 책상에 충격 방지하는 거 붙여준다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아이가 내가 나중에 아픈 일을 겪었을 때 나도 돌보고 다른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걸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 있다 라고 비폭력 대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한 얘기였잖아요. 떼지 때려줄까? 할머니가 때려줄게 이러면서 근데 그것은 아이에게 너를 아프게 하면 너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해도 돼 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하는 게 비폭력 대화의 핵심입니다. 이거 마지막 성경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실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말하기보다 듣기라고 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어제 그 수산집 사장님처럼 그러니까 말하기를 빨리 하면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고 어떤 사정이 있나 살펴주고 그리고 내 말은 조금 더 아끼고 그러한 의사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함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과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우리가 친구끼리, 가족끼리, 또한 성도님들끼리 우리 서로 더 행복하게 지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한 각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말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서북교회와 역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께 기도할 때에 풍성한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